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이승원의 지식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고요. 네, 정신없이 가네요. 네. 이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채널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지식의 전당 이승원입니다. 네. 지금 아니, 영상 많이 못 올렸는데 네. 이제 뭐 어쨌든 지식 채널이니까 국제 이슈랑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또 굉장히 특이하게 들리던데 거기서는. 아 네. 그래요? 네, 몰랐네. 거기서 지식의 전당에서도 끝내주는 세계를 좀 잘 홍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핫한 뉴스가 너무 많았는데 일주일 동안 먼저 지난주에 얘기하려다가 제가 다 못 다 여쭤본 내용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네. 트럼프 후보가 지금 트럼프 성추문 얘기 오늘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뤄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재집고 나면 주한민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외신에서 나와서 요거는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지난달 5월 27일 그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이었는데 공동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랑 수미테리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이 미 외교협회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수미테리 이분의 발언이 종종 언급되는데 느낌상은 약간 좀 매파 같은 느낌이 들긴 하고요. 어쨌든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급했던 뭐 칼린 박사나 이런 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듯한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분이 지난달에 칼럼을 썼는데 그 핵심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서라도 김정은과 만나서 단판을 지을 수 있다,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려된다.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뭐 사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워딩에 이런 게 있었어요. 트럼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 위원장과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 동맹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없는 분이잖아요, 트럼프.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하대했고 한국에서 뭐 방위비 뭐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 나토도 해체시킬 수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발언의 주인공이 바로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이 구조를 또 깰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일 공조도 깨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뭐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죠. 그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자주국방 얘기했고 뭐 전작권 환수 얘기가 아주 뭐 노무현 대통령부터 오래전부터 나왔고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한미 동맹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하는 특수 상황인 건 맞잖아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대치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할 그 여지는 없는데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 가로 열고 한미일 군사 동맹은 지금 윤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다 원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우리 국내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높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 스탠스와는 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그 이제 이단화 소리 듣다가 이제는 공화당의 주인공이 트럼프가 돼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네. 이제 시절이 흐르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곧 어쨌든 대통령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국방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테니까 바이든이 유지했던 정책 중에 상당 부분이 어그러지겠죠. 네. 우리나라한테는 격변이겠네요. 격변이겠죠. 큰 격변인데 네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따져봐야죠. 네, 근데 네. 당장은 굉장한 혼란이 올 것 같긴 한데 그 트럼프가 문제는 이번에 성추문 사건에서 네네.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선에서 네. 이 이제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 지난 30일 현지 시간 30일 날 유죄 판결이 나왔죠.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12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34개 모두 다 당신이 문제가 있어라고 판결을 내린 거니까 굉장히 내용 자체는 중대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7월 11일 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실제. 그래서 뭐 징역형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뭐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사법의 그 수위와 그 나라의 사법 수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1일 날 판결이 나오고 이제 형량이 결정되고 1심입니다. 그리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전당대회가 7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1심 선고를 하고 한 4, 5일 뒤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상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불리한 시기이고 기분 나쁜 상황이죠. 네. 그 혐의가 그 이번에 유죄 판결 받은 게 34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어떤 건가요? 뭐 일단은 성추문 입막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성추문 입막음을 했다라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추문 입막음을 왜 했느냐? 결국은 흘러 가면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쪽 논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이것을 회계장부를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1억을 썼습니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다른 식으로 해서 이제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게 하나하나 어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나간 거예요? 본인들 네, 본인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근데 장부, 그 회계 장부를 조작한 거다.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34까지 간 거죠. 네. 근데 이것 그 성추문 자체는 재판 대상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예, 기본적으로 성추문 입막음 관련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그건 이제 그 기- 민사 쪽으로 가는 거고 성추문 그건 성추문 네. 자체는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좀 추잡하더라고요. 그 재판 내용을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내용이 참 이게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유력한 미국의 대통령 혐의치고는 좀 지저분하고 조잡하죠. 그러니까 그 성추문의 내용이라는 게 그 아들이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여성하고 혼외 성관계를 했다는 거고 그거를 그 여성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법정에서 증언을 네, 네, 했는데 그건 또 트럼프 쪽 변호사들이 막 물어보는 바람에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건데 막 네. 다 얘기를 하고 그거에 다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대선을 이제 치르는데 그 바로 전당대회 한 얼마 한 전에 4일 전에. 4일 네. 전에 그 전당대회가 15일부터 형량이- 18일까지. 네. 형량이 나온다는 건 이제 어쨌든 뭐, 네. 완전히 딱 재판에서 확정이 된다는 일단 거잖아요. 1심은 그렇죠. 1심은 확정이 네, 네.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 정말 미국 사람들 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어때요 이제 분위기? 이런 장르의 어떤 부끄러움은 클린턴이 담당했었잖아요. 맞아, 미국. 르인스키와 함께 네. 부적절한 관계, 그 이후에 부적절인이라는 형용사가 많이 이제 유포되면서 류인스키. 사용됐죠. 부적절한 그렇죠. 인턴이었죠. 백악관 네. 인턴이었던 모니카 류인스키. 루인스키 사건이 어마어마했죠.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탄핵 위기까지 몰렸었고 했는데 그때도 그 자체보다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더 이제 분노했고 어쨌든 이런 소위 이제 남녀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문은 클린턴 정도에서 이제 했다가 그 이후는 이제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이야 많았어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참 보는 사람이 민망한 그런 사안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또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핵심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그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유지하고 있어요. 네, 네. 아, 그게 더 놀랍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뭐 지지율 조사가 있었나요? 요 판결하고 전후에 어땠어요? 그 현지 시간 30날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30, 31일 뭐 이렇게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뉴스위크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 세계 주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지율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주 막 엄청나게 크진 않고 일단 그 유고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50%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답했고 무죄라고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배심원들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불신한다라는 게 30%까지 가량 됐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30으로 나뉘었고 어쨌든 절반 정도가 역시 유죄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입소스, 로이터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30, 31일 양일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4%가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54%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 조사 때보다 오히려 6%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표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않겠다고 한 게. 사람이 저번에는 60%였는데 줄어들었어요. 이번에는 54%. 줄어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엄청난 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판결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감정을 추스러야 되잖아요. 지지했던 네네. 사람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약간 오락가락한다고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로이터가 입소스 여론
그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화당원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응답 비율이 1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응답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우리도 왜 뭐 여론조사 할 때 네. 좀 속으로는 지지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남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샤이 뭐 층이라고 하는 네네네. 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공화당원은 16%밖에 응답을 하지 않아서 이제 심적인 타격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그렇군요. 트럼프는 지금 요거 자체가 조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트럼프가 이런 워딩을 했어요. 조작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매우 불공정한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지점에 한계점에 도달할 것. 그러니까 브레이킹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계점에 도달할 건데 언론에서는 그 16 의회 폭동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나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불공정한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이 단어를 굳이 쓴 거는 이제 16 의회 폭동했던 나의 지지자들이여 다시 한번 좀 일어나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언론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아주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서는 트럼프가 성추문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쪽 네, 처음에는 뭐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지금 뭐 약간 NCND 네.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요. 네,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억울하다는 부분은 그러면 입막음하고 뭐 돈 주고 회계장부 조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혐의 34개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하에 뭐 그 여성과 만났고 이미 다 처리된 문제를 나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미치려는 이 바이든 정부가 조작해서 이렇게 범죄를 억지로 갖다 이제 씌웠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했다. 뭐 이런 논리죠. 네, 트럼프의 어떤 주장은. 네. 또 미국 선거에서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후원금 들어오는 그 추이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전에 머그샷 한 번 찍은 적이 네네네.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꽤 오래전에. 맞아요. 작년이었습니까? 그때 작년이죠. 그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머그샷 맞아요. 찍은 날. 탄압받는 이미지로 딱 맞아요. 네. 공개돼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 30일 날 그 유죄 판결 이후 24시간 동안 5,2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3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24시간 동안요? 24시간 동안. 730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8시간 동안 7천만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은 970억 원 정도 된다. 1,000억 원. 네. 1,000억 원 들어왔네. 네. 이틀 동안. 말이 됩니까? 이게 자세히 는 무슨 이거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한 번 근데 더 그 전에 들어오던 추이하고 보면 어때요? 그 전에 한때 트럼프가 후원금 안 들어온다고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참 들어오다가도 지체돼 있었는데 요즘 뭐 바이든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모금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도 오프라인도 다를 텐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모금한 그 금액이 5,800만 달러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들어온 거가 약간 못 미치는 수치고 48시간 안에 들어온 거 넘어선 거죠. 네. 6개월 들어온 거보다 이제 48시간 안에 몽땅 다 받았다. 이틀 들어온 게 훨씬 2배 가까이 많았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무슨 드러나지 심리지? 않는 그 민심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 돈이 모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지한다는 거니까. 근데 원래 또 부자들은 바이든 지지자가 많다고 또 알고 있는데 저는 기업인들이나 기업인들. 월스트리트 뭐 실리콘밸리 이런데 그게 아마 예측 가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같은 부자라고 해서 트럼프가 우리한테 특별히 우호적이다 뭐 이런 거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부자 감세나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월스트리트의 어떤 정확한 심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그 성향에 따라 반분돼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과 트럼프. 아니 저는 이렇게 트럼프한테 이럴 때 돈 내는 사람들 후원금 보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개미 군단일까 아니면은 정말 뒤에서 봐주고 있는 몇몇 거대 부호가 있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것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온라인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으로 소액 지지자들이 얼마나 보냈는지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여론이 더 유리한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보다 뭐 10사람이 10만 원씩 내는 게 훨씬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투표권 한 명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소액
기부자들이 이만큼이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번 이 7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 몇 명이 도대체 이만한 돈을 보냈을까? 그러게요. 네, 한번 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트럼프 캠프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될 수 분명히 있을까요? 공개가 누군가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선거에서 중요한 건 옆에 돈은 들어왔다. 그럼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사실. 오히려 이 편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고 대신 이제 그 시간에 돈을 보내고 있는 그쵸. 트럼프 지지자가 많더라. 많다는 뭐 거, 이럴 수 많다면 있죠. 뭐 이게 부자 한 명이 다 보낸 게 아니라면 여러 그런- 명이 보인 거라면.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선거에서는. 중도층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그런데 있어요. 그 악시오스 이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15% 그리고 무당층의 49%가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퇴해야 한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사실은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도 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은 추이가 그렇게 막 많이 변하지는 않은데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표심은 이제 중도층이 좌우하는 거잖아요. 뭐 충청 표심 항상 관심 있어 보듯이. 그런데 무당층에서 49%면 거의 50% 절반인데 악시오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49%의 무당층이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타격이 있는 숫자죠. 그러네요. 무당층이 어쨌든 투표를 해줘야 미국은 뭐 양당제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스윙 스테이트가 왔다 그쵸,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등록 유권자 가운데 이제 어쨌든 무당층이 있으니까 그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숫자는 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악시오스 보도는. 한 절반 정도, 중도층의 절반 정도가 사퇴를 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네, 아예 네. 지지 안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또 다르죠.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후보 사퇴하라는 칼럼 봤어요. 지난주에 또 그 바이든 후보 사퇴해야 된다는 그 네, 이야기 네. 해주셔서 맞아요.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분이 칼럼니스트가 썼는데 트럼프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이든은 단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34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연 바이든 사퇴로 나올 정도면 트럼프 사퇴로는 벌써 100번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곱하기 34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이 얘기를 또 언급했습니까? 그 칼럼니스트가? 네, 나이를 바이든은 늙은 죄밖에 없다. 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이렇게 근데 옹호를 둘이 한 서너 살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와 바이든이 네 살인가? 그러게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좀 안 좋은 생각이지만 성추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별로 들지 않았다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범죄자지만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아직 모- 에너지가 모르겠어요. 넘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상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지지하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범죄가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아, 근데 우리나라도 왜 대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특정한 후보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 암이지만 자기가 딱 원하는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줄게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 가서 찍는 것처럼 그런 하나하나의 각각 유권자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성추문 물론 잘못했지만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야라는 사람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가서 찍는 거겠죠. 그런 거죠. 그게 인종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성차별, 뭐 성평등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네요. 실제 이민자 문제가 워낙 커져가지고 이민자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러네요. 요거 좀 앞으로 계속 다뤄주시면서 미국 대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우린 바이든한테 걸었는데 그러니까요. 바이든 사퇴로 나오고 51대 49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네, 가능성.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잠깐 이거 안 짚을 수 없는데 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군사합의는 파기하는 걸로 가는 거죠. 네, 일단 그 오물풍선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좋은 명분을 어쨌든 줬고 그래서 9.19 군사 합의는 이제 전면적으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뭐 파기라기보다 효력 정지라면서 약간의 여백은 남겨둔 거죠 공간은. 그래서 사실상 지난 10월이었습니까 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후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 1조 3항인가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이제 효력 정지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한이 전면 파기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미 사문화된 게 9.19 군사 합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그 효력을 전체 그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응화된 건 맞죠. 근데 이게 서로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위험하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접경지대에서 군사훈련은 하지 말자는 합의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하자, 해도 된다. 네. 서로 간에 이렇게 돼버린 셈이죠. 이 9.19 군사합의를 그냥 여러 개 합의 중에 하나로만 치부하면 안 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군사로 중요한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군사 합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했던 건데 그 동안은 이제 접경지대 워낙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우발적인 사고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그런 항상 전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발전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 뭐 그리고 비방을 중지하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지상이나 해상에서 훈련을 중지한다, 완충지대를 만든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9.19 합의는 상공까지, 그러니까 육해공 모두를 다 군사 훈련하지 말자. 그래서 그 어디든 다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굉장히 함의가 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합의라고 9.19 군사 합의를 얘기했던 게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 내용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지금 서로 이제 그 티포텟 하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없애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뭐 포사격이나 아니면은 그 야외 기동훈련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위기가 고조되면 북한을 일단 둘째치고라도 국내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134만의 그 주민들이 훨씬 더 피해를 봐요. 그게 확성기가 됐던 전단지가 됐던. 그래서 당장 오물풍선 넘어와서 피해 본 건 우리잖아요. 지금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자동차 완전히 그 파괴되고. 그 자체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접경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지난 4일에도 용산 앞에 가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 시위를 했습니다. 이 전단지 대통령실 안 앞에서요? 된다. 왜냐면은 우리의 안보, 우리의 생존권이 먼저인데 지금 전단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전단 살포한다지만 우리 인권은 어디 갔느냐, 생존권을 보장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북한 활동가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저 행위를 하면서 결국 피해가 어디로 돌아오는지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작은 대북 전단 살포에서 시작된 거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물풍선이 날아왔고 그랬죠. 그 결과로 원래 역사적인 합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왔다. 선후 관계가 저쪽에서 먼저 오물풍선을 그냥 갑자기 툭 던진 게 아니라 지난 10일에 이쪽에서 전단지를 살포했고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25일 날 그리고 26일 날 김여정하고 그 북한의 이제 국방부에서 나와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고 경고했고 실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선후 관계도 중요하고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 사고 가능성을 최저화시키는 게 이제 그 정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 파기시킬 거야라는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 아니라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전단지는 피해를 만약에 안 입힌 게 명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오물풍선이 날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 합의 위반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효력 정지를 시켜버리면은 우리도 그러니까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외교란 건 명분인데 명분을 얻을 기회를 이렇게 없애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좀 상황을 들어요. 조금 완화시키고 어떤 예방책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방치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도대체 누굴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 얘기가 길어지죠. 9.19 군사합의 파기 이 과정과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어쨌든 계속해서 크레딧을 얻어야 되는 건데 명분을 축 쌓고 쌓아서 중요한 시점에서 뭔가 하나를 딱 얻어내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그냥- 물론 뭐 북한도 거칠지만 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북한이 잘못했다는 건 뭐 디폴트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때렸으니까 너한테 때린다 뭐 거의 이런 그 골목 싸움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뭔가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떤 뭐 대화를 시도해가지고 그거를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이제 해설들이 나오는 거죠. 국내 정치용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 이런 아닌가 우려가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일각에서.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계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유리한 게 뭐가 있죠? 보수 정부에서는 어떤 안보를 이슈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정부가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고, 네. 역사가 있다. 그건 팩트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팩트만 전달해 주시는 이승원 평론가님하고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요약하자면 굉장히 이상하게 요약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켜서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당선되면 주한미군을 철군을 놓고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그 트럼프는 성추문 유죄 판결을 받고 오히려 후원금이 몰려들어서 더 유리한 고지를 갖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네. 한마디로 어수선하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이승환 시사평론가님 보내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워코노믹스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